1997년 1월, 서울의 겨울은 유난히 혹독했습니다. 살을 내는 듯한 칼바람이 여의도 금융가를 휩쓸고 지나갔지만 정작 대한민국을 얼어붙게 만든 것은 날씨가 아니었습니다. 1월 23일, 재계 서열 14위의 거대 기업 한보철강이 최종 부도 처리되었다는 속보가 타정되었습니다. 부채 규모만 무려 5조 7천억 원. 건국 이래 최대 규모의 기업 파산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기업의 몰락이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 경제를 지탱하던 거대한 댐에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는 신호탄이자 문민정부라 불리며 도덕성을 자부했던 김영삼 정권의 심장부를 겨누는 비극의 서막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묻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5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이 담보도 없이 한 기업으로 흘러들어갈 수 있었는가? 그 질문의 끝에는 우리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권력의 가장 은밀한 그림자가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이 거대한 사건의 이면에 숨겨진 진실을 끝까지 추적하고 싶으시다면 지금 구독과 알림 설정을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이 알고 싶어하는, 그러나 권력이 감추려 했던 그날의 진실을 낱낱이 파헤쳐드리겠습니다. 사건은 한보그룹 정태수 총회장의 구속으로 일단락되는 데 보였습니다. 당시 검찰은 정태수 회장이 은행장들에게 뇌물을 주고 불법 대출을 받았다는 혐의로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수사관들이 들여다본 장부의 내용은 상식적으로 설명이 불가능했습니다. 한보철강 당진제철소 건설 현장은 돈 먹는 하마였습니다. 은행들은 이미 회생 가능성이 없는 이 기업에 마치 홀린 듯이 계속해서 자금을 쏟아부었습니다. 담보 능력은 진작에 바닥났고 실무진들은 대출 불가 판정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위선에서는 무조건 지원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아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거대한 손, 즉 외압이 존재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당시 시중에는 H보 리스트라는 괴문서가 떠돌기 시작했습니다. 정태수 회장이 정계, 관계, 금융계의 유력 인사들에게 광범위하게 로비를 했다는 소문이었습니다. 국민들의 분노는 들끓었고 야당과 언론은 연일 성역 없는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이해해야 합니다. 1993년 출범한 김영삼 정부는 군사정권을 종식시킨 최초의 문민정부였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취임 일성으로 성역 없는 사정과 부정부패 척결을 외쳤습니다. 하나회 척결, 금융실명제 실시 등 과감한 개혁 조치로 임기 초반 지지율은 90%에 육박했습니다. 대통령 스스로도 임기 중 단 한 푼의 정치 자금도 받지 않겠다고 공언하며 깨끗한 정치를 표방했습니다. 하지만 임기 말년인 1997년 그 도덕성은 한보 사태라는 암초를 만나 산산조각이 나고 있었습니다. 검찰 수사가 진행될수록 드러나는 정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단순히 은행장 몇 명이 뇌물을 받고 대출해준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여당의 중진 의원들, 심지어 대통령의 최측근들까지 정태수 회장의 검은 돈에 연루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검찰청사 조사실에 앉아있던 정태수 회장의 태도는 기이할 정도로 당당했습니다. 그는 마치 믿는 구석이라도 있는 사람처럼 수사관들의 추궁에 여유롭게 대처했습니다. 당시 수사 관계자의 증언에 따르면 정 회장은 내가 입을 열면 나라가 뒤집어진다는 식의 암시를 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가 믿고 있던 뒷배는 과연 누구였을까요? 수사의 칼날은 점점 더 윗선을 향해 조여가고 있었습니다. 당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극도의 긴장감에 휩싸였습니다. 단순히 뇌물을 받은 정치인을 잡아넣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수사의 방향이 청와대, 즉 대한민국 권력의 정점을 향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국민들은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통령이 그토록 강조했던 도덕성의 그늘 아래 권력형 비리의 독버섯이 자라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그리고 그 의심의 시선은 김영삼 대통령 본인을 넘어 그가 가장 신뢰하고 아꼈던 한 사람에게로 모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공식적인 직함은 없었지만 국정 전반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소문이 파다했던 인물. 청와대 비서관들조차 그 앞에서는 고개를 숙여야 했던 존재. 한보 사태 수사 과정에서 흘러나온 깃털이 아닌 몸통을 잡아야 한다는 말은 당시 유행어가 되었습니다. 검찰이 구속한 여당 의원들과 은행장들은 그저 깃털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그렇다면 몸통은 누구인가? 어둠이 짙게 깔린 1997년 초봄, 한보라는 거대한 부실 덩어리가 터뜨린 파편은 이제 경제 문제를 넘어 정치적 스캔들로 비화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폭풍의 눈 한가운데 아직은 실체가 드러나지 않은, 그러나 모두가 이름을 입에 올리기를 꺼려했던 그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검찰 내부에서도 미묘한 기류가 감지되었습니다. 정말 그곳까지 수사할 수 있겠는가? 라는 회의론과 이번에야말로 뿌리를 뽑아야 한다는 강경론이 대립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덮을수록 더 크게 불거져 나오는 법입니다. 한보그룹 정태수 회장이 필사적으로 감추려 했던 비밀 장부, 그리고 그와 은밀한 거래를 주고받았던 권력자들의 실체. 이 거대한 사건은 단순히 한 재벌의 탐욕과 부패한 정치인들의 결탁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가장 충격적인 권력형 게이트의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그 게이트가 열리는 순간 우리는 대통령의 아들이라는 특수신분이 어떻게 국가 시스템을 마비시킬 수 있는지 그 참담한 현실을 목격하게 됩니다. 한보 철강의 부도는 단순한 경제 뉴스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다가올 국가 부도 사태, 즉 IMF 외환 위기의 전주곡이었으며 동시에 절대 권력의 몰락을 예고하는 장송곡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장송곡의 주인공을 찾아 권력의 가장 깊고 어두운 곳으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다음 화에서는 공식적인 직함 하나 없이 대한민국을 쥐락펴락했던 남자, 밤의 대통령이라 불렸던 소통령의 정치를 본격적으로 추적합니다. 과연 그는 어떻게 아버지의 후광 뒤에 숨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를 수 있었을까요? 한보 사태가 터뜨린 뇌관은 겉으로는 경제비리처럼 보였지만 그 파편들은 정교하게 한 지점을 향해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정태수 리스트 속의 이름들이 하나둘 거론될 때마다 서울의 정가에서는 은밀한 속삭임이 오갔습니다. 결국 터질 것이 터졌다. 그리고 그 속삭임의 끝에는 당시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력하지만 공식적으로는 아무런 직함도 없는 한 남자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김현철. 김영삼 대통령의 차남, 당시 38세. 그는 국회의원도 장관도 청와대 비서관도 아니었습니다. 법적으로는 그저 대통령의 아들이라는 사인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1997년의 대한민국 관료사회에서 그를 일반인으로 대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는 낮에는 아버지의 그림자 속에 있었지만 밤이 되면 대한민국 권력의 정점에 서는 인물. 세상은 그를 가리켜 소통령이라 불렀습니다. 작은 대통령이라는 이 별명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헌법이 부여한 권력체계밖에 존재하는 통제받지 않는 슈퍼파워의 실체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단어였습니다. 그렇다면 관직 하나 없는 그가 어떻게 이런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를 수 있었을까요? 시계바늘을 1992년 대선 당시로 돌려봐야 합니다. 김영삼 후보의 당선 뒤에는 김현철 씨가 이끄는 사조직, 이른바 나라사랑 실천운동본부의 막강한 정보력과 기획력이 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대통령으로 만든 1등 공신이라는 자부심, 아니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확신은 정권 출범과 함께 나도 국정에 지분이 있다는 위험한 착각으로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권력은 주로 인사에서 나왔습니다. 인사가 만사라고 했던 김영삼 대통령의 통치 철학은 역설적으로 아들의 손을 거치며 인사는 망사가 되었습니다. 장 차관, 공기업 사장, 심지어 언론사 사장과 국정원 고위 간부의 인선까지 그의 입김이 닿지 않는 곳이 없다는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고위 공직자가 들으면 청와대 비서실장이 아니라 김현철 씨의 개인 사무실이 있는 광화문으로 줄을 서야 한다는 말이 공공연한 비밀처럼 떠돌았습니다. 당시 상황을 기억하는 한 언론인은 이렇게 회고합니다. 그는 청와대 정식 보고 라인을 무시하고 정보기관이나 사정기관의 핵심 정보를 먼저 받아보곤 했다.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자신이 선택한 정보만을 아버지에게 입력하는 깔때기 역할을 자처했던 것이다. 이것은 국기문란이었습니다.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선출된 권력의 눈을 가리고 국정을 좌지우지하는 상황. 헌법 시스템은 마비되었고 공적 시스템은 사유화되었습니다. 그는 서울 시내의 고급 호텔 룸이나 안가을 이용해 유력 인사들을 은밀히 만났습니다. 그 자리에서는 국책사업의 인허가 문제부터 기업의 세무조사 무마 청탁까지 국가의 공적 기능이 사적인 거래의 대상으로 전락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소통령의 위세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에게 줄을 대기 위해 재벌 회장들이 머리를 조아렸고 권력기관의 실세들이 그를 형님으로 모셨습니다. YTN 사장 선임 과정에서 그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의혹, 각종 이권 사업에 그의 측근들이 개입되어 있다는 정황들은 끊임없이 제기되었지만 누구도 감히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살아있는 권력 그 자체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권력의 속성은 비정한 법입니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하고 그 부패의 냄새는 감출 수 없는 법입니다. 김현철 씨는 자신이 만든 견고한 성 안에서 안전할 것이라 믿었지만 그 성벽 밖에서는 그를 향한 분노와 배신감이 차곡차곡 쌓이고 있었습니다. 특히 한보 사태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주저하고 청와대의 눈치를 보는 듯한 태도를 취하자 국민들의 인내심은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성역 없는 수사를 외치면서도 정작 가장 큰 성역인 김현철 씨 앞에서는 멈칫거리는 검찰의 모습은 오히려 의혹을 확신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김현철 씨는 이 모든 의혹에 대해 철저히 부인했습니다. 자신은 아버지의 국정 운영을 돕기 위해 조언을 했을 뿐 이권에 개입하거나 인사를 전행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태도는 당당했고 때로는 억울해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형님이라 부르며 믿었던 사람들 중 누군가가 그와의 모든 은밀한 대화를 기록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가 호텔방에서 병원 진료실에서 나누었던 은밀한 거래와 청탁의 내용들, 세상에 절대 알려져서는 안 될 그 목소리들이 고스란히 담긴 판도라의 상자가 열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 적이 있다는 말처럼 김현철 씨를 몰락의 길로 이끈 결정적인 증거는 검찰의 압수수색이 아닌 그의 최측근이라 불렸던 한 의사의 서랍 속에서 나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의사의 진료실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그곳에는 과연 무엇이 숨겨져 있었을까요? 서울 강남의 한복판, 화려한 네온사인이 꽂히고 어둠이 내리면 은밀한 불빛이 켜지는 곳이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비뇨기과 및 피부과 의원. 하지만 이곳은 단순히 환자를 치료하는 병원이 아니었습니다. 이곳은 당대 최고의 권력자 서통령 김현철 씨가
세상의 눈을 피해 숨어들었던 그만의 아지트이자 국정 인사가 논의되고 검은 돈이 오갔던 밀실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곳에서 대한민국을 뒤흔들 결정적인 증거가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김현철 씨의 그림자, 혹은 집사라고 불렸던 병원장 박경식. 그는 김현철 씨의 건강을 관리해주는 주치의이자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그를 보좌했던 최측근이었습니다. 김현철 씨는 보안이 철저한 호텔조차 불안해했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곳이 바로 박 원장의 진료실이었습니다. 그는 수시로 이곳을 드나들며 측근들을 만나고 로비를 받고 때로는 전국 구상을 하기도 했습니다. 박 원장은 그 모든 과정을 묵묵히 지켜보는 입이 무거운 신복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관계는 겉으로 보이는 것처럼 끈끈한 신뢰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권력의 속성은 비정합니다. 김현철 씨에게 박 원장은 필요할 때 쓰고 버리는 장기판의 말에 불과했을지도 모릅니다. 반면 박 원장에게 김현철 씨는 자신의 야망을 실현시켜줄 동아줄이자 동시에 언제 자신을 낭떠러지로 밀어버릴지 모르는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1996년 말부터 두 사람의 관계에는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박 원장이 기대했던 이권 사업이나 청탁이 생각대로 풀리지 않았고 김현철 씨 측으로부터 모종의 위협을 느끼기 시작했다는 증언들이 나왔습니다. 박 원장은 본능적으로 직감했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내가 모든 것을 뒤집어 쓰고 버려질 수도 있겠다. 생존 본능이 발동한 순간 의사는 환자의 진료 기록 대신 다른 것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진료실과 대기실 곳곳에 소형 녹음기와 몰래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김현철 씨가 방문할 때마다 그가 누구를 만나는지, 어떤 대화를 나누는지, 어떤 청탁이 오가는지가 낱낱이 녹음되고 촬영되었습니다. 심지어 박 원장은 김현철 씨와의 전화통화 내용까지 꼼꼼하게 녹취했습니다. 이것은 목숨을 건 도박이었습니다. 만약 이 사실이 발각된다면 그는 단순히 의사 면허를 잃는 것을 넘어 쥐도 새도 모르게 매장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배신당할지 모른다는 공포가 그를 대담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차곡차곡 모인 비디오 테이프와 녹음 테이프들. 이것이 바로 훗날 박경식 리스트 혹은 박경식 테이프라 불리게 될 김현철 스캔들의 스모킹건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 테이프 안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었을까요? 1997년 봄, 박 원장이 마침내 그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을 때 세상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공개된 녹취록 속 김현철 씨의 목소리는 거침이 없었습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것은 YTN 사장 선임과 관련된 대화였습니다. 그는 한 언론사 사장의 인사를 마치 자신의 회사 직원을 뽑듯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YTN 사장은 5호로 하기로 했어. 내가 다 이야기해 놨으니까. 이는 그가 단순히 아버지의 조언자 수준을 넘어 정부 산하 기관과 언론사의 인사권까지 마음대로 휘두르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물증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테이프에는 거액의 현금이 오간 정황, 특정 기업의 이권을 봐주기로 한 약속, 그리고 검찰 수사나 국정 현안에 대해 마치 대통령처럼 지시를 내리는 듯한 오만한 목소리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소통령이라는 한간의 소문이 사실로 확인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박 원장이 이 자료들을 공개한 시점도 절묘했습니다. 한보 사태 수사가 지지부진하고 김현철 씨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빠져나가려던 찰나였습니다. 박 원장은 자신의 변호사를 통해 그리고
언론 인터뷰를 통해 폭탄을 터뜨렸습니다. 그는 김현철 씨에게 팽당하지 않기 위해 보험용으로 녹음했다라고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이 폭로는 수사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더 이상 설마나 의혹이 아니었습니다. 명백한 물증 앞에서 청와대의 방어막은 무력화되었습니다. 국민들의 분노는 허탈함을 넘어 절망으로 바뀌었습니다. 대통령의 아들이라는 사람이 의사 진료실 뒷방에서 나라를 팔아먹고 있었단 말인가? 박 원장의 배신 혹은 내부 고발은 김현철 씨에게는 치명타였지만 동시에 대한민국 정의를 위해서는 불행 중 다행인 일이었습니다. 범죄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이 반전 드라마로 인해 절대 무너질 것 같지 않았던 권력의 성벽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확보된 테이프는 빙산의 일각이었습니다. 검찰은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증거는 차고 넘쳤고 국민들의 눈은 검찰청사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이제 공은 검찰에게로 넘어갔습니다. 과연 검찰은 살아있는 권력, 대통령의 아들을 소환하여 법의 심판대 위에 세울 수 있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꼬리 자르기를 시도했을까요? 청와대와 검찰 사이에 숨막히는 수싸움, 그리고 김현철 씨를 구속하기 위한 수사팀의 긴박했던 움직임. 그 내막에는 우리가 몰랐던 엄청난 압력과 갈등이 존재했습니다. 박경식 원장의 폭로로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자 대한민국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에는 전운이 감돌았습니다. 1997년의 봄, 그곳의 공기는 숨이 막힐 듯 무거웠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엘리트 수사관들이 모여 있다는 대검 중수부. 그들은 범죄와의 전쟁에서 언제나 승리해온 칼이었지만 이번에 그들이 겨눠야 할 대상은 너무나도 거대했습니다. 바로 살아있는 권력, 청와대와 대통령의 아들이었습니다. 검찰은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검찰에게 있어 인사권자이자 충성을 맹세했던 국가 원수였습니다. 그의 아들을 수사한다는 것은 곧 정권의 심장부에 칼을 꽂는 행위나 다름없었습니다. 실제로 수사 초기 검찰 내부에서는 우리가 감히 소통령을 건드릴 수 있겠나, 적당한 선에서 꼬리 자르기로 마무리해야 한다는 패배주의적인 기류가 흘렀던 것도 사실입니다. 보이지 않는 손, 즉 청와대의 압력은 실제했습니다. 수사 가이드라인이 내려왔다는 소문이 돌았고 핵심 증거를 뭉개려는 시도들도 포착되었습니다. 만약 이 사건의 진실이 권력의 압력에 굴복해 묻히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면 지금 좋아요를 눌러 정의를 향한 의지를 보여주십시오. 여러분의 관심이 진실을 밝히는 가장 큰 힘입니다. 당시 청와대와 여권 핵심부의 전략은 명확해 보였습니다. 소위 꼬리 자르기였습니다. 김현철 씨 본인에게 향하는 화살을 막기 위해 그의 주변 인물이나 하위직 비서들을 제물로 삼으려 했습니다. 김현철 씨는 세상 물정 모르는 순수한 사람이고 주변의 나쁜 참모들이 호가호위하여 비리를 저질렀다는 프레임이 만들어졌습니다. 실제로 검찰은 수사 초기 김현철 씨의 측근이었던 박태중 씨 등을 구속하며 사건을 마무리하려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국민들은 더 이상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한보 청문회를 통해 생중계된 무능하고 부패한 정권의 민낯, 그리고 결정적으로 박경식 원장이 공개한 녹음 테이프는 꼬리 자르기 시나리오를 불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테이프 속 김현철 씨의 육성은 그가 단순한 조언자가 아니라 인사와 이권 개입의 주체이자 몸통임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여론은 들끓다 못해 폭발했습니다. 대학가에서는 연일 시국 선언이 이어졌고 시민들은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왔습니다. 야당은 검찰이 수사를 하는 척만 한다면 특검을 도입해 검찰 자체를 수사해야 한다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검찰 조직 전체가 존폐의 위기에 몰린 것입니다.
수사하지 않으면 우리가 죽는다. 대검 수뇌부의 기류가 바뀌기 시작한 것은 바로 이 지점이었습니다. 정권은 유한하지만 검찰 조직은 영원해야 한다는 조직 보호 본능이 발동했습니다. 김기수 당시 검찰총장은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대통령을 보호할 것인가, 아니면 검찰의 명예를 걸고 진실을 밝힐 것인가. 결국 검찰은 후자를 택했습니다. 국민적 분노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서 더 이상 청와대의 방패막이 노릇을 할 수 없다는 판단이 선 것입니다. 대검 중수부는 수사팀을 대폭 보강하고 서울 서초동 청사의 불을 24시간 밝혔습니다. 이것은 청와대를 향한 선전포고였습니다. 수사팀은 김현철 씨의 자금관리책으로 지목된 동문 기업인들과 측근들의 계좌를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발견된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의 검은 돈의 흐름이었습니다. 하지만 김현철 씨 측의 저항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들은 법리를 교묘하게 이용했습니다. 설령 돈을 받았다 하더라도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 신분인 김현철 씨에게 뇌물죄를 적용할 수는 없다는 논리였습니다. 단순한 정치자금 수수나 증여세 포탈 정도로는 구속까지 가기 어렵다는 계산이 깔려 있었습니다. 여기서 검찰과 김현철 씨 측에 치열한 두뇌 싸움이 벌어집니다. 검찰은 김현철 씨가 받은 돈의 성격이 단순한 후원금이 아니라 구체적인 이권 청탁의 대가로 받은 알선 수재임을 입증해야 했습니다. 즉, 김현철 씨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을 알선해준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연결고리를 찾아내야 했던 것입니다. 수사관들은 김현철 씨가 개입했다는 의혹이 있는 이권 사업들의 리스트를 작성하고 돈을 건넨 기업인들을 줄 소환했습니다. 대우그룹 김우중 회장을 비롯한 당대 최고의 재벌 총수들이 줄줄이 검찰 정사 포토라인에 섰습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입을 굳게 다물었지만 검찰이 들이미는 계좌 추적 결과와 구체적인 정황 증거 앞에서는 하나둘씩 진술을 번복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철 씨에게 돈을 주면 해결될 것이라 믿었다. 그는 사실상의 국정 운영자였기 때문에 보험료 성격으로 돈을 건넸다. 진술들은 구체적이고 일관되었습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이나 정무수석실도 통제하지 못했던 소통령의 권력이 역설적으로 그를 옥죄는 족쇄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공무원은 아니었지만 공무원보다 더 큰 힘을 썼던 사람. 그 힘의 대가가 바로 뇌물이었음을 검찰은 입증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검찰의 칼끝이 김현철 씨의 목밑까지 들어온 상황. 이제 남은 것은 단 하나, 그를 국민 앞에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검찰 소환에 앞서 그는 먼저 국회라는 링 위에 올라야 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 헌정사상 가장 뜨거웠던 한보사태 국정조사 청문회였습니다. 수사기관의 비공개 조사실이 아닌 전 국민이 지켜보는 TV 생중계 카메라 앞에서 벌어질 진실공방. 과연 김현철 씨는 그 자리에서도 자신의 무고함을 주장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그곳이 그의 거짓말이 탄로나는 처형대가 되었을까요? 1997년 4월 25일 아침, 대한민국의 거리는 기이할 정도로 한산했습니다. 출근길의 시민들도 장사를 준비하던 상인들도 모두 TV 화면 앞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이날은 단순한 국회 일정이 있는 날이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의 차남이 국정조사 청문회 증인석에 앉는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한보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국회 청문회장. 수백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일제히 터지며 한 남자를 비췄습니다. 김현철. 짙은 곤색 정장에 단정한 가르마, 그리고 차가운 금태 안경 너머로 보이는 날카로운 눈빛. 그는 죄인의 모습으로 그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억울한 누명을 쓴 투사처럼, 혹은 자신을 신문하려는 국회의원들을 비웃기라도 하듯
고개를 꼿꼿이 들고 입장했습니다. 이날 청문회를 지켜본 국민들이 느낀 첫 번째 감정은 당혹감이었습니다. 보통 비리 의혹에 연루된 사람들이 청문회에 나오면 위축되거나 당황하는 기색을 보이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김현철 씨는 달랐습니다. 그는 너무나도 침착했고 지나칠 정도로 당당했습니다. 국회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한보 정태수 회장을 만난 적이 있습니까? 인사에 개입하여 이권을 챙긴 사실이 있습니까? 국정원 보고서를 직접 받아보았습니까? 쏟아지는 질문 공세에 김현철 씨는 준비된 원고를 읽듯 또박또박 답변했습니다. 그의 입에서 가장 많이 나온 말은 그런 사실 없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증거를 대십시오 였습니다. 그는 단순히 혐의를 부인하는 수준을 넘어 질문하는 의원들의 논리적 허점을 파고들며 역공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당시 그의 태도를 분석했던 심리학자들은 이를 두고 방어적 오만함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행동이 범죄라는 인식 자체가 없어 보였습니다. 아버지를 돕기 위해 사람을 추천했을 뿐인데 그게 무슨 죄가 되느냐는 식의 논리. 즉, 자신은 국정의 동반자로서 정당한 활동을 했다는 위험한 확신에 차 있었던 것입니다. 특히 국민들의 공분을 샀던 장면은 그가 한숨을 내쉬거나 의원들의 호통에 묘한 미소를 지을 때였습니다. 그것은 반성의 미소가 아니었습니다. 당신들이 아무리 짖어도 나는 무너지지 않는다는 권력자의 우월감이 배어있는 비웃음처럼 보였습니다. YTN 사장 성임 개입 의혹에 대해 추궁받을 때 그는 제가 추천은 했을지 몰라도 결정은 하지 않았다 라는 식의 교묘한 유체이탈 화법을 구사했습니다. 이는 법적인 책임을 피하기 위해 변호인단과 치밀하게 리허설을 마친 결과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이런 당당함은 오히려 독이 되었습니다. TV를 지켜보던 국민들은 그의 논리정연한 답변에 감탄하는 대신 섬뜩함을 느꼈습니다. 저 사람은 괴물이다. 국민을 보고 사과를 하는 것이 아니라 법망을 빠져나갈 궁리만 하고 있다. 차라리 눈물을 흘리며 억울함을 호소했다면 동정론이라도 잃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의 차갑고 기계적인 태도는 소통령이라는 별명이 허구가 아니었음에 그가 얼마나 오만한 권력자였는지를 전 국민에게 각인시키는 꼴이 되었습니다. 청문회 중반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야당 의원들이 박경식 원장의 비디오 테이프 내용을 근거로 그를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야 김현철 씨의 눈빛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완벽하게 준비해온 시나리오에 균열이 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박 원장이 악의적으로 편집한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지만 이미 돌아선 민심을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청문회 말미에 자신을 정치투쟁의 희생양이라고 포장하려 했습니다. 야당과 반대 세력이 아버지를 공격하기 위해 죄 없는 아들을 볼모로 잡고 있다는 논리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최악의 악수였습니다. IMF 위기가 다가오고 한보부도로 거리에 나앉은 실직자가 넘쳐나는 상황에서 최고 권력자의 아들이 자신을 피해자로 칭하는 모습은 국민들의 분노에 기름을 부은 격이었습니다. 청문회는 김현철 씨의 승리처럼 보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는 법적으로 결정적인 자백을 하지 않았고 위증의 함정도 교묘히 피해갔습니다. 그러나 정치적으로 그리고 도덕적으로 그는 이날 완벽하게 패배했습니다. 국민들은 이 청문회를 통해 검찰이 그를 반드시 구속해야만 하는 명분을 확실하게 얻었습니다. 법 위에 군림하는 자를 심판하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은 국가도 아니다 라는 여론이 비등했습니다. 결국 이 역사적인 청문회는 김현철 씨에게 면죄부가 아닌 구속영장 청구서가 되었습니다. 그의 오만한 태도는 잠자고 있던 검찰의 수사 본능을 자극했고 무엇보다 그동안 숨죽이고 있던 제보자들의 입을 열게 만들었습니다. 저렇게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다니 내가 증거를 가지고 있다. 청문회가 끝난 직후 검찰청사 팩스로
그리고 제보 전화로 결정적인 단서들이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김현철 씨가 그토록 숨기려 했던 돈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청탁과 인사 개입은 말로 부인할 수 있었지만 숫자로 남은 돈의 흔적은 지울 수 없는 법입니다. 화려한 언변과 논리로 청문회장을 빠져나간 김현철 씨. 하지만 그가 미처 계산하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검찰의 특수수사통들이 밤을 새워가며 맞추고 있는 퍼즐 조각이 바로 그의 차명 계좌와 자금 세탁 루트였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돈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수사 현장의 오랜 격언입니다. 사람은 입으로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고 알리바이를 조작할 수 있지만 한 번 움직인 돈은 반드시 그 흔적을 남기기 때문입니다. 김현철 씨가 청문회장에서 그토록 당당하게 대가성 있는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외쳤을 때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의 별관, 불 꺼지지 않는 조사실에서는 수사관들이 산더미처럼 쌓인 수표 추적표와 씨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숫자의 미로 끝에서 그들은 대한민국 건국 이래 가장 아이러니하고도 치밀한 자금 세탁의 실체를 마주하게 됩니다. 이 거대한 금융 범죄의 퍼즐이 어떻게 맞춰졌는지 그 숨막히는 추적 과정을 끝까지 지켜봐 주십시오. 구독과 알림 설정은 진실을 향한 여러분의 동참입니다. 김현철 씨의 비리 수사가 난항을 겪었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현금이었습니다. 당시 정치권과 재계 사이의 거문 거래는 철저하게 현금, 그것도 추적이 불가능한 1만원권 국원 지폐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흔히 영화에서 보던 사과 상자가 뇌물 전달의 표준 규격이 된 것이 바로 이 시기입니다. 1만원권으로 가득 채운 사과 상자 하나면 약 2억 원에서 2억 5천만 원. 김현철 씨에게 돈을 전달하려던 기업인들은 007 작전을 방불케 하는 방법으로 이 무거운 상자들을 날랐습니다. 호텔 지하 주차장에서 트렁크를 바꿔쳐치기 하거나 인적 드문 밤거리에 차를 세우고 상자를 옮겨 싣는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현금만으로는 그 많은 돈을 관리할 수 없었습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것이 바로 차명 계좌입니다. 김현철 씨는 자신의 이름으로는 단 한 개의 통장도 만들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고교, 대학 동창들로 구성된 이른바 심부름꾼들을 활용했습니다. 이들은 김현철 씨의 금고지기 역할을 하며 자신들의 이름이나 친인척, 심지어 지인들의 명의까지 빌려 수백 개의 통장을 개설했습니다. 정말 기막힌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의 최대 치적 중 하나가 바로 금융실명제 실시였습니다. 검은 돈을 양지로 끌어내겠다며 아버지가 실시한 제도를 아들은 수백 개의 차명 계좌를 동원해 비웃고 있었던 것입니다. 검찰의 계좌 추적팀은 이 거미줄처럼 얽힌 계좌의 흐름을 쫓기 시작했습니다. A라는 사람의 계좌에 입금된 돈이 B와 C를 거쳐 다시 D라는 유령회사의 법인 계좌로 들어가고 결국 현금으로 인출되어 사라지는 복잡한 과정. 이것은 전문적인 자금 세탁 기술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수사팀은 일명 나비 효과 전략을 썼습니다. 김현철 씨의 최측근 기업인이었던 박태중 씨 등의 계좌에서 발견된 푼돈의 흐름을 끝까지 역추적하여 거대한 비자금 저수지를 찾아내는 방식이었습니다. 수사가 진행될수록 드러나는 액수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처음에 의혹이 제기되었던 수천만 원, 수억 원 단위가 아니었습니다. 10억, 20억, 그리고 100억. 단위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기업들은 왜 대통령의 아들에게 이런 거액을 건넸을까요? 단순히 밥값이나 쓰라고 준 용돈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명백한 투자였고 보험료였습니다. 대우그룹, 한솔그룹 등 당시 굴지의 대기업들이 김현철 씨에게 건넨 돈에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지역 민방 사업자 선정, 대기업의 신규 사업 진출 허가, 세무조사 무마 등 기업의 생사가 걸린 문제들이 김현철 씨의 말 한마디에 의해 결정되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한 기업체 임원은 현철 씨에게 줄을 대지 않으면 사업권을 따낼 수 없다는 것이 당시 업계의 상식이었다고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즉, 그는 정부의 인허가권을 사유화하여 장사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터져나왔습니다. 김현철 씨의 자금을 관리하던 한 측근이 검찰의 집요한 추궁 끝에 비밀 장부의 존재를 암시한 것입니다. 비록 장부 그 자체는 파기되었을지라도 금융기관 전산망에 남은 입출금 기록은 지울 수 없었습니다. 검찰은 김현철 씨가 기업인들로부터 받은 돈 중 약 32억 원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했고, 이와 별도로 관리하던 157억 원의 대선 잔금 등에 대해서는 조세포탈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그가 그토록 숨기려 했던 소통령의 통치자금, 그 실체가 숫자로 증명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이 돈으로 여론조사를 돌리고 측근들을 관리하며 사실상 청와대 밖의 또 다른 청와대를 운영해왔던 것입니다. 청문회장에서 보였던 그의 당당함은 이 차가운 계좌 추적 결과 앞에서는 힘을 잃었습니다. 기억나지 않는다는 답변은 통장 거래 내역 앞에서 무력했고, 대가성이 없었다는 주장은 돈을 건넨 시점과 기업의 민원 해결 시점이 정확히 일치한다는 사실 앞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증언은 확보되었고 물증은 굳건했습니다. 대한민국 검찰은 더 이상 주저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남은 것은 단 하나, 법의 이름으로 그에게 수갑을 채우는 일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직 대통령의 아들을 구속한다는 것은 단순히 범죄자를 잡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그것은 정권의 도덕성에 사망 선고를 내리는 일이자 권력의 정점이 무너져 내리는 역사적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검찰 수뇌부는 긴장 속에 디데이를 잡았습니다. 다음 화에서는 1997년 5월 17일 온 국민이 숨죽여 지켜봤던 그날의 현장으로 갑니다. 검찰청 포토라인에 선 김현철 씨의 해숙해진 얼굴, 그리고 그의 손목에 채워진 2024번이라는 수임번호가 대한민국 현대사에 남긴 의미를 되짚어 보겠습니다. 1997년 5월 17일 서울 서초동 검찰청사의 밤은 그 어느 때보다 길고 무거웠습니다. 수백 명의 취재진이 장비한 카메라 플래시의 불빛만이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번뜩이고 있었고, 대한민국 국민들은 숨을 죽인 채 TV 속보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현직 대통령의 아들이 구속될 것인가?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를 앞두고 역사의 시계바늘은 자정을 향해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법원은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 사법부의 판단은 냉정했습니다. 이 결정이 내려진 순간 소통령이라 불리며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던 김현철 씨의 신분은 세상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던 권력자에서 차가운 감방에 갇힐 미결수로 추락했습니다. 검찰청사 로비의 문이 열리고 김현철 씨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불과 3주 전 국회 청문회장에서 꼿꼿하게 고개를 들고 의원들을 노려보던 그 오만한 기색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며칠간 이어진 고강도 조사에 지친 듯 퀭한 눈, 헝클어진 머리, 그리고 무엇보다 그의 양손은 수건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그 수건 아래 감춰진 것은 차가운 은색 수갑이었습니다. 취재진의 질문이 빗발쳤습니다. 국민들에게 한마디 해주십시오. 혐의를 인정하십니까? 아버지인 대통령께 드릴 말씀은 없습니까? 하지만 그는 굳게 입을 다물었습니다. 깊은 한숨을 내쉬며 허공을 응시할 뿐 그 어떤 변명도 사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은
청문회 때에 당당했던 웅병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권력의 허망함, 그리고 죄의 무게. 그는 대기하고 있던 검찰 호송차에 올랐습니다. 그가 향한 곳은 청와대가 아닌 경기도 의왕시에 위치한 서울구치소였습니다. 이 역사적인 장면을 지켜보며 국민들이 느낀 감정은 단순한 통쾌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깊은 허탈감과 배신감이었습니다. 문민정부라는 이름 아래 군사독재를 끝내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겠다던 김영삼 대통령. 그러나 그 정의의 가장 큰 구멍이 바로 대통령의 등잔 밑 그의 아들이었다는 사실은 국민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결국 그 밥에 그 나물이었던가. 사람들의 탄식은 깊어졌습니다. 서울구치소의 육중한 철문이 열리고 김현철 씨는 독방에 수감되었습니다. 이름 대신 그에게 부여된 새로운 호칭은 2024번. 가슴에 달린 수임번호 2024는 그가 더 이상 대통령의 아들이 아니라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할 범죄자임을 상징하는 낙인이었습니다. 검찰이 밝혀낸 그의 혐의는 구체적이고도 파렴치했습니다. 첫째, 특가법상 알선수재. 그는 1993년부터 1996년까지 대우그룹 김우중 회장 등 유림명의 기업인으로부터 청탁 명목으로 32억여 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습니다. 사업 인허가를 도와달라, 세무조사를 막아달라는 청탁이 그의 영향력을 사는 대가였습니다. 공무원이 아니었기에 뇌물죄 대신 알선수재죄가 적용되었지만 그 죄질은 뇌물보다 더 나빴습니다. 공적 시스템을 사적인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했기 때문입니다. 둘째, 조세 포탈. 그는 기업인들에게 받은 거액의 활동비와 대선 잔금 등을 관리하면서 수백 개의 차명 계좌를 이용해 13억여 원의 증여세와 소득세를 포탈했습니다. 아버지는 금융실명제를 실시하여 투명한 사회를 만들고자 했으나 아들은 그 제도의 맹점을 파고들어 검은 돈을 세탁하고 세금을 도둑질했던 것입니다. 재판 과정에서 김현철 씨 측은 끈질기게 대가성이 없는 순수한 정치자금이었다고 항변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가 받았던 돈은 권력의 뒷배 없이는 오고 갈 수 없는 성격의 것이었으며 그로 인해 국가의 기강이 무너졌음을 법원은 엄중하게 꾸짖었습니다. 김현철 씨의 구속은 대한민국 현대사에 거대한 획을 그은 사건이었습니다. 헌정사상 최초로 재임 중인 대통령의 아들이 구속된 사례. 이것은 성역 없는 수사의 승리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제왕적 대통령제가 가진 구조적 모순이 폭발한 비극이기도 했습니다. 아버지가 가진 절대 권력을 가족이 나누어 쓰고 그 과정에서 부패가 싹트는 악순환의 고리. 2024번 수의를 입은 김현철 씨가 차가운 독방에서 첫날 밤을 보내던 그 시각. 청와대의 분위기는 어땠을까요? 아들의 구속 소식을 접한 김영삼 대통령은 깊은 침묵에 빠졌다고 전해집니다. 평생을 민주화 투쟁에 바쳐온 정치 역정이 아들의 비리로 인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순간, 그는 대통령으로서의 리더십뿐만 아니라 한 아버지로서의 자존감마저 무너져 내리는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비극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 아들의 구속은 정권의 레임덕, 권력 누수를 가속화시켰고 국정 운영 동력을 완전히 상실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정치적 혼란이 극에 달했던 바로 그 시점에 대한민국 경제를 덮칠 거대한 쓰나미가 저 멀리서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권력의 도덕성이 붕괴된 자리에 경제적 재앙이 틈타고 들어오는 잔인한 역사의 순환. 아들의 탐욕이 불러온 나비 효과가 어떻게 아버지의 시대를 비극으로 마무리 짓게 했는지, 그리고 그 고통이 고스란히 국민들의 몫으로 돌아오게 된 과정. 1997년 5월 30일 청와대 춘추관 기자회견장.
묵직한 침묵 속에서 한 노인이 무거운 발걸음으로 단상에 올랐습니다. 불과 4년 전 국민의 환호 속에 취임하며 부정부패 척결을 외쳤던 당당한 지도자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깊게 패인 주름과 붉어진 눈시울,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 김영삼 대통령은 국민들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들의 허물은 곧 아비의 허물입니다. 너그러운 마음으로 모든 것을 제 부덕의 소치로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현직 대통령이 자신의 재임 기간 중 아들의 비리 문제로 국민 앞에 머리를 조아리는 참담한 순간이었습니다. 그가 흘린 눈물은 한 아버지로서의 회한이었을지 모르나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에게는 국가 리더십의 완전한 붕괴를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문민정부가 내세웠던 최고의 가치인 도덕성이 바로 대통령의 가장 가까운 혈육에 의해 산산조각 났다는 사실은 정권의 존립 근거마저 흔들었습니다. 이날의 대국민 담화는 김현철 스캔들의 정치적 마침표를 찍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진짜 비극은 그때부터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권력의 심장부가 아들의 비리 문제로 마비되어 있던 그 시간, 대한민국 경제라는 거대한 배는 선장을 잃은 채 폭풍우 속으로 표류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비극적인 인과관계를 놓치지 않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정치의 실패가 어떻게 경제적 재앙으로 이어졌는지 그 뼈아픈 역사를 끝까지 추적하겠습니다. 김현철 씨의 구속 이후 김영삼 정권은 급격한 레임덕, 아니 단순한 레임덕을 넘어선 뇌사 상태나 다름없었습니다. 관료사회는 얼어붙었습니다. 대통령의 아들도 감옥에 가는 판국에 누가 책임질 일을 하겠는가? 공무원들은 복지부동했고 시급한 경제개혁 법안들은 국회에서 표류했습니다. 1997년 한 해 동안 대한민국은 한보 사태로 시작해 김현철 청문회, 현철 씨 구속이라는 정치 드라마에만 매몰되어 있었습니다. 정치권과 언론, 국민들의 눈과 귀가 온통 서초동 검찰청사와 국회 청문회장에 쏠려 있는 동안 국제금융시장에서는 대한민국을 향해 위험하다는 경고음을 끊임없이 보내고 있었습니다. 한보 철강 부도로 시작된 기업들의 연쇄도산은 금융권의 부실로 이어졌고 외국 투자자들은 한국 경제의 불투명성과 정경유착에 질려 자금을 회수하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이때 정부가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해 선제적인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시장의 신뢰를 회복했다면 역사는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당시 청와대는 아들의 구속을 막는 데 급급했고 구속 이후에는 패닉 상태에 빠져 국정을 돌볼 여력이 없었습니다. 컨트롤 타워의 부재. 이것이 바로 1997년 위기의 본질이었습니다. 결국 그해 11월, 우려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외환 보유고가 바닥나고 국가 부도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은 국제통화기금, 경제주권을 잃은 국치에 TV 화면에는 임창열 당시 경제부총리가 굳은 표정으로 IMF와의 합의문에 서명하는 장면이 생중계되었습니다. 김현철 씨가 기업인들에게 뒷돈을 받으며 호의호식하고 권력을 이용해 부실 기업의 대출을 알선해주던 그 시간들이 쌓이고 쌓여 결국 국가 부도라는 청구서가 되어 국민들에게 날아온 것입니다. 정경유착이라는 고질병이 골마 터지면서 나라 국간을 거덜낸 셈입니다. IMF 사태의 충격은 처참했습니다. 수많은 기업이 문을 닫았고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은 가장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평생을 바쳐 일군 회사가 부도 처리되는 것을 지켜봐야 했던 사장님들의 절규, 등록금을 내지 못해 학업을 포기해야 했던 대학생들의 눈물, 그리고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는 생이별의 고통이 대한민국 전역을 뒤덮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나라를 망친 권력자들은 따뜻한 구치소 독방이나 안전한 저택에 있었지만 그 고통을 온몸으로 감내해야 했던 것은 아무런 죄도 없는 서민들이었습니다. 국민들은 장롱 깊숙이 넣어두었던 금반지와 돌반지를 꺼내들고 금모으기 운동에 나섰습니다. 내 아이에게는 가난한 나라를 물려줄 수 없다며
눈물을 훔치고 금부치를 내놓던 국민들의 모습은 전 세계를 감동시켰지만 동시에 분노를 자아냈습니다. 도대체 누가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들었는가? 그 분노의 화살은 다시금 감옥에 있는 김현철 씨와 청와대를 향했습니다. 수천억 원의 국부가 유출되고 경제 시스템이 붕괴되는 과정에서 그들이 벌인 검은 거래가 윤활유 역할을 했다는 사실을 국민들은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김현철 씨가 받은 수십억 원의 뇌물은 단순한 개인의 탐욕이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의 건전성을 갉아먹은 흰개미여도 같았습니다. 대통령의 눈물은 때늦은 후회였을 뿐 이미 엎질러진 물을 주워 담을 수는 없었습니다. 1997년의 겨울은 그 어느 때보다 춥고 길었습니다. 화려했던 소통령의 시대는 가고 혹독한 IMF 관리 체제의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김현철 스캔들은 우리에게 잔인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최고 권력자의 주변 관리가 실패했을 때, 그리고 정치가 사적인 이익 추구의 장으로 변질되었을 때, 그 대가는 고스란히 국민들의 피눈물로 치러진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비극적인 드라마의 마지막 장을 향해 갑니다. 감옥에 갇힌 김현철 씨는 그 후 어떻게 되었을까요? 법의 심판은 끝까지 공정했을까요? 그리고 반복되는 대통령 친인척 비리의 역사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다음화 마지막 제9부에서는 김현철 씨의 석방과 그 이후의 삶, 그리고 되풀이되는 역사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마지막 메시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1999년 2월, 대법원은 김현철 씨에게 징역 2년에 벌금 10억 5천만 원, 추징금 5억 2천여만 원의 확정 판결을 내렸습니다. 2024번이라는 쇠인번호를 달고 구치소에 수감된 지 1년 9개월 만에 내려진 사법부의 최종 결론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을 뒤흔들고 국가 경제를 파탄 직전으로 몰고 갔던 소통령의 권력형 비리에 대한 대가치고는 너무나도 가벼운 형량이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끝까지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김대중 정부가 들어선 후인 1999년 8월 15일, 그는 광복절 특사로 잔여 형기를 면제받고 석방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듬해인 2000년에는 특별 복권되어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피선거권까지 회복했습니다. 구속 당시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분노가 무색할 만큼 권력자의 아들에게 법의 문턱은 낮았고 관용의 문은 넓었습니다. 유권무죄, 무권유죄. 권력이 있으면 죄가 없고 권력이 없으면 죄가 된다는 자조 섞인 말이 다시금 회자되었습니다. 감옥문을 나선 김현철 씨는 조용히 자숙하는 삶을 선택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끊임없이 정계 복귀를 노렸습니다. 아버지의 정치적 고향인 거제나 서울 등지에서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시도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구속을 정치 보복이라 주장하며 명예회복을 부르짖었습니다. 하지만 여론은 싸늘했습니다. 국민들은 그를 아버지의 후광을 입은 정치 유망주가 아니라 IMF 환란의 주범이자 부패한 권력의 상징으로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거듭된 공천 탈락과 정계 진출 실패는 법적인 처벌과는 별개로 국민들이 내린 엄중한 심판이었습니다. 김현철 사건은 단순히 한 개인의 일탈로 치부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끊임없이 반복되어 온 친인척 비리의 가장 극적인 사례이자 우리 정치 시스템이 가진 근본적인 한계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역사를 되돌려 봅시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형제들, 노태우 전 대통령의 친인척 비리, 그리고 김영삼 전 대통령의 아들 김현철. 비극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김현철 씨를 감옥에 보내며 집권했던 김대중 전 대통령조차 임기 말에
홍삼 트리오라 불리는 세 아들 김홍일, 김홍업, 김홍걸 모두 비리 혐의로 사법 처리되는 참담한 비극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 이후 정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봉화대군,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 만사형통. 이름과 정권만 바뀌었을 뿐 절대 권력자의 친인척이 국정을 농단하고 이권을 챙기는 시나리오는 마치 저주받은 대자비처럼 반복되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 것일까요? 전문가들은 이를 제왕적 대통령제의 그림자라고 지적합니다. 권력이 시스템이 아닌 대통령 1인에게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는 구조 속에서 대통령과 피를 나눈 가족은 공식적인 직함 없이도 가장 강력한 문고리 권력이 됩니다. 관료들과 기업인들은 시스템에 호소하기보다 대통령의 눈과 귀를 사로잡을 수 있는 혈육에게 줄을 서는 것이 더 빠르고 확실한 해결책임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현철 사건은 우리에게 뼈저린 교훈을 남겼습니다. 권력은 사유화될 수 없다는 명제입니다. 대통령의 권한은 국민이 잠시 위임한 공적인 것일 뿐, 그 가족이 나누어 가질 수 있는 가보가 아닙니다. 김현철 씨가 호텔 밀실에서 인사를 주무르고 기업의 민원을 해결해 줄 때, 그는 자신이 아버지를 돕고 있다고 착각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는 아버지의 명예를 가장 크게 더럽혔고, 무엇보다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시스템을 망가뜨렸습니다. 1997년의 겨울, 차가운 바람 속에 길게 늘어섰던 무료 급식소의 줄, 부도난 회사의 간판을 내리며 오열하던 가장들의 눈물. 우리는 그 고통의 기억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고통의 뿌리에 통제받지 않은 권력의 탐욕이 있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날의 대한민국은 어떨까요? 우리는 과거보다 더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에 살고 있을까요? 김현철 사건 이후 청와대에는 친인척 관리를 위한 특별감찰관 제도가 도입되었고 감시 시스템은 강화되었습니다. 하지만 권력은 물과 같아져 틈만 보이면 언제든 다시 새어나와 부패의 웅덩이를 만듭니다.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가 보여주었듯 혈육이 아니더라도 비선 실세에 의한 국정농단은 언제든 변형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감시는 끝나지 않아야 합니다. 깨어있는 시민들의 눈이 권력의 가장 어두운 곳을 비출 때 비로소 제2, 제3의 소통령이 탄생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20여 년 전에 낡은 사건 기록을 다시 꺼내어 먼지를 털고 그날의 진실을 마주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과거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가 없듯이 과거의 비리를 잊은 사회에는 정의가 설 자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김영삼 전 대통령이 남긴 유명한 말입니다. 어둠은 결코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빛은 저절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알려고 하는 여러분의 뜨거운 관심과 감시를 통해서만 유지될 수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대한민국 권력의 흑역사, 그 속에 숨겨진 디테일한 진실을 계속 추적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댓글로 여러분이 알고 싶은 또 다른 사건이나 의혹을 제보해 주십시오. 어둠 속에 묻혀있는 진실, 그 마지막 조각까지 제가 대신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